안녕하세요. 강남대에서 한국사회 제주명을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양난,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인파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파인 훈구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훈구는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세력입니다. 아울러서 세조 이후에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으로서 이들은 상업에도 관여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각종 비리와 부정을 자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가로 속에 놓기로 하죠. 물론 각종 비리와 부정 사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꼭 그랬는지 이 비리와 부정은 어떤 시기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견뎌내느냐, 그 사회가 견뎌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회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괄호 속에 놓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시기에도 비리와 부정은 있게 마련이죠. 여하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 항상 비리와 이전 세력의 비리와 부정은 부각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세력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국가 어떤 조직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뒤에 나오게 될 광해군이 몰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정, 비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새로 세력을 갖게 된 세력들이 이전 시대와 이전 집단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죠. 거기에 비해서 사림은 옹건파 사대부 즉 이색과 정몽주를 계승한 세력들입니다.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으로 성장했죠. 이들 사림들은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향촌 자치를 강조하며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죠. 자, 이 훈구 세력은 결국은 중한 집권적인 그 왕조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고 사림은 지방자치적인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인파가 득세하기 위한 방법을 지방 분권적인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살림 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뭐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도 권력 독점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죠. 부정부패는 어떤 사회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뭐 여하튼 아울러서 또 다른 배경으로는 권세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확대했다. 훈구 세력들이. 그리고 세조 이후에 공신 세력들이 권세를 이용해서 대농장을 확대했다. 라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으로는 수취 제도가 체제가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졌다라는 주장이죠. 성종은 사림을 등용해서 사실상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성종은 김종직을 필두로 중앙정치 무대에 이 사림을 본격적으로 진출시킵니다. 성종이 이들에게 준 관직은 주로 3사에서 언론과 학술, 비리, 비판 등을 담당하는 3사에 주로 등용시켰죠. 그럼으로써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독주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화와 사림의 집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충돌이 있었죠. 이 대윤과 소윤의 대립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을사사화에 들어가야지 될 내용인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네요. 요거는 지우시고요. 무오사화가 있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에 벌어진 일로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됩니다. 조의제문에 대해서는 뒷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갑자사화가 1504년 연산군 10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가 폐위된 사건이 이 발단이 됩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14년 즉 1519년에 일어난 일로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원인이 되고요. 이 사건이 결국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충돌이 사실상 벌어진 것이 기묘사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오사화도 포함이 되지만 마지막으로 을사사화는 1545년 명종 즉위 원년에 벌어진 일로서 이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불거진 일이고요. 이 왕실을 외척인 대윤의 이 권력 독점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림의 이러한 사화를 통해서 집권을 완성한 사림의 집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림들은 사실상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왔었습니다. 16세기 후반 선조 때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먼저 조의제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종 때 김종직이 지은 글로 단종을 죽인 세조를 초나라 의제를 죽인 항우에 비유하여 쓴 글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근히 비판한 내용이라고 훈구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을 때 이 글을 사초에 실어 무오사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광조의 도학 정치라고 해서 도덕적인 학문을 통해 정치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도덕과 학문,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스림의 근본인 군주가 마음을 바로잡고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조광조는 주장했습니다.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한번 살펴보면 현량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문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 등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종 14년 28명의 사림을 이 현량과를 통해 등용하게 됩니다. 이 현량과는 사실상 사림파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한 그 등용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 이 조광조는 불교 또는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의 폐지를 주장하고 도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소격서를 폐지하게 됩니다. 소학 교육 강화와 향약의 시행을 추진했죠. 그럼으로써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위훈 삭제를 추진하게 되죠. 반정 공신들 가운데 거짓 공신이 있으니 이들의 위훈을 공신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심정, 홍경주 등 총 74명의 관직과 위훈을 박탈하게 되죠. 이것은 사실상 전체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묘 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울러 사림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사림들이 지방에 세운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립학교긴 한데 거기에다가 교육 역할에다가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추가된 곳이고 학문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원의 기원은 풍기군수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1543년 중종 38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명종 5년 즉 1550년에 이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액하게 되죠. 이 사액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 명칭을 적어서 임금이 직접 적어서 학교 명을 정해주고
그것을 그 붓글씨로 써서 그 학교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반 그 돈과 노비를 땅을 딸려 보내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서원을 처음으로 사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선조 때 살인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서원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서원의 영향을 살펴보면 향촌 사림이 학문적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기반이었고요. 아울러 사림의 향촌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붕당의 정치적 근거지라는 특징을 이 서원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향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약은 사림 세력이 유교 윤리를 향촌 사회까지 보급하여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향촌 자치 조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처음 시행했고요. 사림 세력이 중앙정계에 자리 잡은 16세기 후반부터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이 향약의 운영은 지방의 유력한 사림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 등에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은 자동으로 그 구성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림은 향약을 통해 농민에 대해 지방관보다 더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유교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붕당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붕당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은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 간에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그랬고요. 실제로 붕당이 출현하게 된 원인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동인과 서인이라고 했는데요. 동인은 기본적으로 선조 때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살인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척 정치 청산에 아주 적극적이었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외척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역사 청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 지역의 사림이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인 세력은 기성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명종 때부터 조광조 등을 통해서 현량과를 통해 정치에 참여했던 기성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경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림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 청산 혹은 외척 정치 청산이라는 것보다는 세대에서는
소극적이었고요. 이들은 이와 성훈의 학문을 계승한 경기와 충청 지역의 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조선 초기 명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건국 직후에 태조와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명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종 즉위 이후 4대 외교를 펼치면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을 도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종이 이 4대 외교를 통해서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 4대 외교가 이 태종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 그리고 이러한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을 통해서 세종의 여러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기반을,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대 외교를 한번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4대 외교는, 조공과 책봉은, 뭐 4대 외교라는 말은 좀 현대적인 개념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조공과 책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외교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관계로 실질적인 내정 간섭은 사실상 없었죠. 조공은 사신 파견과 함께 이루어진 경제적, 문화적 교류, 일종의 공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공사절이 가게 되면 이제 선물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그 조공을 받는 황제는 그 조공사가 보내온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하사해 줘야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남는 장사가 아니죠. 거기다가 사신을 따라간 그 상인들이 있죠. 이 상인들은 또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공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났죠. 사실은. 자, 다음으로 책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왕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형식적 절차로서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점도, 이 책봉 외교가 조선 초기에 책봉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4대 조공과 책봉을 중심으로 한 4대 외교는 조선의 실리 외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대 외교, 조공과 책봉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고요. 사실상 이게 실리 외교인 이유는 200년간의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임진왜란을 통해서 깨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경제 문화적으로
실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공사절단이 가게 되면 상인들이 또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이 경제적 파생 규모가 사실상 엄청났고요. 또한 문화적 교류도 활성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200년간의 평화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세기 이후 통치 질서의 문란과 사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죠. 아울러서 양반층의 특권화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전세제도가 문란해지죠. 국방력이 약화되고요. 북쪽에서는 여진족, 남쪽에서는 왜구의 잦은 침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여진족, 남쪽에서는 왜구가 계속 침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200년간의 평화를 유지했던 조선에서는 반군 수포라 해서 나라가 평안할 때 진영에 보낼 군사들을 생업에 종사시키기 위해 그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배를 거두어 들이는 이 반군 수포의 성행으로 국방력이 극도로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해서 전국시대를 끝내게 되는데 그때가 1590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전국시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만 세력을 무마하고 대륙 진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침략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4일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부터 그 이튿날에 걸쳐서 부산성과 동래성이 함락되게 되죠. 10일 후 4월 25일에 순번사 2일에 상주 전투가 패배하게 되고요. 4월 28일에는 신립의 충주 탕금대 전투가 있었는데 신립 장군의 이 탕금대 전투도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선조는 4월 30일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요. 5월 2일 한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5월 2일에 옥포해전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을 통해 임진왜란 최초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6월 13일 평양성이 함락되고 함경도에서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로 잡힘으로써 외교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6월 22일에 선조는 의주에 도착하게 되죠. 이 6월 이후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함으로써 사실상 의병이 봉기됨으로써 사실상
관군의 계속적인 패배를 만회하는 여러 승전보가 들리게 되죠. 7월 8일에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고요. 12월 25일에 이여송이 이끄는 명예 원군 4만 3천이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1593년에 이제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월 달에 평양성을 탈환하고 백제관 전투에서 물론 패배하지만 2월 22일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이 행주 대첩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4월 18일 왜군은 한성에서 철수하고 5월부터 이 명과 일본의 화의 교섭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휴전협정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후 전선 교착 상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1594년에 2월 달에 훈련도감이 설치되게 되죠.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쟁이 1597년 1월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이 7월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패전하게 됩니다. 8월에는 남원과 전주가 함락되고요. 9월에는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이순신의 명량 대첩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왜군은 남해안에 집결하여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300리의 성을 쌓고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명연합군의 수륙 양면 작전이 시작이 됐고요. 1598년 이듬해 1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총퇴각하고 11월 19일 노량 해전이 통해서 퇴각하는 일본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고 임진왜란은 종료되게 되죠. 사실상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임진왜란 극복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외 수군을 연이어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죠. 아울러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사수하게 됩니다. 사실 왜적은 황해를 통해 물자를 보급하려던 그 왜군의 시도를 이순신 장군의 이 수군을 통해 좌절시키게 되죠. 의병은 농민이 주축이었습니다. 이 의병은 사실상 익숙한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은 조선 왕조 통치 체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농촌이 황폐화되었죠. 백성들의 삶에 피폐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굶어 죽거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하나 문제점은 전염병이 돌아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엄청난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뭐 4분의 1이 4분의 1 정도가 조선 백성들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서 한양이 불타면서 양안과 토지대장과 호적이 소실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불국사와 사고, 조선왕조 실록이 보존되어 있었던 여러 사고가 불타고 많은 문화재도 약탈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에도막부가 성립하게 되죠. 일본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고 학자와 기술자를 납치해 갔죠. 명은 무리한 전쟁 참여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국력이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여진족이 크게 성장하여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1616년의 일이고요. 명청 교체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 임진왜란의 명예 참전에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 반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해군은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국내 상황과 후금이 새롭게 성장하는 국제 질서의 변동 때문에 사실상 국내 정책에서는 전쟁 붙고 대외 정책에서는 중립 외교를 단행하게 되죠. 먼저 광해군의 국내 정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전쟁 복구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게 되고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성곽 수리와 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고요. 아울러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되죠. 물론 동의보감은 선조 말에 집필이 시작돼서 이제 광해군 때 보급이 편찬이 되게 됩니다. 광해군의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 외교를 추진해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인조 반정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이 중립 외교는 포기되게 됩니다. 이 인조 반정을 통해 인조가 즉위하고 광해군이 폐위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게 되죠. 이 광해군은 광해군 15년 즉 1623년에 이기, 김유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직권파인 대부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이었어요. 인조 반정은요. 광해군은 사실 내정과 외교에서 비범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광해군은 사실은 그 얘기는
하는 게 낫겠다. 죄송합니다. 외란으로 인해 파괴된 사고를 정비하고 서적을 간행하게 되고요. 대동법을 실시하고 군적 정비를 위한 호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크게 성장한 후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했죠. 자, 광해군의 실정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실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왕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복형인 어머니가 같은 임해군과 유일한 적통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했고요. 임목대비의 호를 삭탈하고 경궁에 유폐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리학적 윤리관에 비추어 폐륜으로 여겨졌고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도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림들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권력을 잃었던 서인 세력들이 그러한 사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즉위시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고요. 뭐 사실 그래요. 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북형을 죽인 게 광해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것도 이러한 영모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복 동생이나 동복형을 죽인 사례는 뭐 광해군 말고 뭐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광해군의 실정이라고 하는 뭐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도 뭐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림들에게 큰 불만이었는데 뭐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성리학적인 윤리관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뭐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림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뭐 또 이 대북파의 권력 독점, 뭐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뭐 어떤 시대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부정과 권력 독점과 비리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견뎌내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면 그러한 비리와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견뎌내고 또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러한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었을 땐 그러한 권력 독점, 비리, 부정이 부각되면서 그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왕조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물론 정묘호란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친명 배금 정책은 사실상 후금을 자극하게 되고요. 후금의 침략을 불러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정묘호란은 1627년에 벌어진 일로서 사실은 조선군이 뭐 제법 잘 막았고요. 또 거기다가 정봉수의 의병 활동 등 사실상 후금이 한 3만 병력으로 쳐들어와서 사실상 보급이 끊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형제 관계를 맺고 화친 정도 하는 선에서, 그리고 명예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대 관계를 끊겠다라는 조건으로 그냥 철수하게 되죠. 사실상 조선군과 의병들이 잘 막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청이 1636년 4월에 이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요. 이렇게 되면서 척하론이 우세해지면서 청의 요구 조건인 군신관계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압록강이 얼어붙었을 때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7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묘호란이 있었죠. 후금이 3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조선군이 잘 막았고, 또 의병들이 이 청의 후금의 보급선을 끊어가면서 잘 싸웠기 때문에 후금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형제관계를 맺는 선에서 그리고 명과의 그 명의 연호를 쓰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호로 바꾸고요.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이 이에 반발하게 되죠. 1636년 12월 2일 청태종이 10만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1636년 12월 14일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강화도가 적에게 공략을 당해서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1636년 12월 16일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이에 따라 40여일간의 농성전을 남한산성에서 전개하게 되죠. 1637년 1월 22일 강화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표면상으로
청과 사다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나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북벌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은 북벌운동은 효종 때 적극적이었어요. 송시열과 이완 등을 효종은 등용하여 북벌을 준비했죠.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도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효종의 북벌을 지지하게 됩니다. 18세기에 북학론이 또 대두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북학론은 북벌운동과 정반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의 앞선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이루자는 운동이 북학론이죠. 청과 조선 간의 국경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것이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을 통해서 국경이 확정되죠. 백두산 정계비는 사실상 이 청나라는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후에 만주 지역이 자신들의 발상지라고 하여 신성시하면서 봉금지대, 출입할 수 없는 지대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거주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17세기 후반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국경을 넘어간 우리 농민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하여 개척을 많이 하자 이에 청은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여 정계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비문에는 동이 토문이라고 해서 토문강을 이 국경선으로 정했는데요. 이 토문강을 청은 두만강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나라는 송화강 상류의 지류인 토문강이라 하여 간도의 기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융이 3년 즉 1909년 일본은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감도 협약을 청과 체결하게 되지요. 자,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교 재개가 1609년 기호 약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이 허용되죠. 아울러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 1607년에서 1811년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외교사절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안용복의 활동이 있었죠. 18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침범한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에까지 쫓아가서 조선 영토임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분이에요. 정부의 수토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에 대해서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정치 구조가 변화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원래 이 비변사라는 것은 16세기 초에 왜구와 여진족에 대비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회의기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후 기능이 대폭 확대되게 됩니다. 구성원이 확대되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이 비변사의 기능 강화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변사 때문에요. 아울러서 3사의 기능 역시 변질되게 됩니다. 이 3사는 원래 공론, 다시 말하면 백성과 붕당의 여러 좋은 여론을 이 중앙정치에 드러내는데 이 3사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사가 공론보다는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변질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세 번째로 전량권의 변질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중하급 관리의 인사권과 자기 후임자 추천권을 통해 자기 붕당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는,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 붕당 정치는 비변사의 기능 강화, 3사의 기능 변질, 전량권의 변질을 통해 사실상 세도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탕평책을 주장한 숙종, 영조, 정조가 등장해서 사실상 이 세도 정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시기부터 사실상 비변사 기능 강화와 3사 기능 변질, 전량권의 변질을 통해서 세도 정치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붕당 정치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연에 따라 모인 사람이 공론을 내세워 국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전개된다면 아주 긍정적이죠. 만약 재야 살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 가능한 형태였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붕당 정치에서는 이런 측면이 사실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붕당 정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은 붕당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붕당이 서로 적당한 힘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이 붕당 정치는 부정적인 면이 또 강했습니다. 늘어나는 양반 계층이 있었죠. 이들이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이 횡행하게 됩니다.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앞세우게 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죠.
이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한번 도표로 만들었는데 너무 도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선조 시기에는 동서 분당이 있었습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게 되죠. 강의군 때는 북인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중립외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조 시기에는 서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후금에 의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호란을 겪게 됩니다. 효종 때에는 역시 서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북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현종 때에는 예성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게 됩니다. 숙종 때에는 환국이에요. 시국이 바뀐다. 그래서 환국 정치를 통해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되죠. 여기서 과제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속 논쟁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인과 난민의 극한 대립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예속 논쟁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숙제로 과제로 출석 과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게 되었죠. 군사 조직을 통해서요. 비변사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게 되죠. 훈련 도감이니 어용총이니 총령총이니 수호총 등의 중앙 군영의 번권을 서인들이 독점하게 되죠. 이것들은 전부 북벌, 다시 말하면 청을 친다는 명분으로 혹은 청의 침입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물론 훈련동합은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요. 나머지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등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를 주도하기 위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속 논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정리를 하실 테니까 이 현종 때 2차에 걸쳐서 이 예속 논쟁이 벌어지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죠. 다음으로 이 숙종의 환국 정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이루어지고요. 특정 붕당이, 즉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인도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게 되죠. 비판과 견제라는 붕당의 원리가 무너지고 당론이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는 실종되고 이제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탕평론이 대두되긴 하죠.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왕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숙종은 탕평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종의 탕평책은 편당적 인사로 인해 환국의 빌미만 제공하게 되죠. 이 환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국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조선 후기 숙종 때 일어난 정치적 시국이 바뀐 사건을 가리킵니다. 숙종은 이러한 환국을 통해 붕당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죠. 그러나 환국으로 인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특정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이 환국 정치 때 나타나게 돼요. 붕당 정치는 변질되고 왕권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이건 이제 황국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경신왕국까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숙정 6년 1680년에 일어났던 경신황국은 남인 일파가 정치적으로 대거 실각해서 경신 대출척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남인 일파가 몰락한 사건입니다. 1647년 현정 12년에 2차 예송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남인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이때 서인중, 김석주 등이 영의정, 허적의 서자인 허견 등이 역모한다고 고발하면서 옥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실인 복창군 삼형제와 허견은 물론 허적과 윤유도 이 경신왕국에서 살해당하게 되죠. 나머지 일파, 남인 일파도 옥사, 사사, 유배됨으로써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대거 실각하게 됩니다.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인을 철저히 숙청해야지 된다. 적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히 숙청할 것을 주장했고요. 소론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철저한 숙청까지 필요하겠어? 그냥 유배 보내는 수준에서 적당히 그냥 일단 정치적 타협을 보자고 뭐 이 정도 선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죠. 자, 일단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종조 시대의 탕평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 경제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기 바라면서요. 뭐 계속되는 동영상 인터넷 이거 뭐라고 해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더군요. 참 생소한 표현이죠. 단군 일을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하튼 뭐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럴 거예요. 뭐 사실은 수업이란 게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해야지만 또 질문도 하고 또 그거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이 업이 되는 게 수업인데 뭐 그런 과정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떠들기만 하니까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게 없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